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2월 13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가 모두 3대 지수 모두 52주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가 52주 최고가 경신했다라는 걸 쭉 보면 이제 한국 증시를 투자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미국 증시와 함께 투자를 하는데 좀 비교가 되는 그 수익률을 보면서 약간은 한숨을 쉬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좀 부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부러워만 하지 말고 잘 올라가는 시장에 잘 투자하면 되는데 그 자리 참 어렵죠. 저도 이제 한 3년 가까이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을 함께하고 있지만 투자를 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투자도 굉장히 부지런해야 하는데 다른 일들에 더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요즘에는 좀 투자를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52주 최고가 경신을 갈아치운 뉴욕 증시 분위기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서강대학교 경제학부의 허준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지난 2주 전에 이제 저의 ASMR을 직접 직관하신 분인데 오늘은 또 재미난 이야기를 잘 풀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월가의 소식 오늘도 그레너리 투자자문 또 이원수 대표와 함께 자세한 내용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맞아요. 어제 이프로님도 생신이었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생신 축하 드린다라는 깜빡했는데 어제 제가 그 이프로님이 다른 타 채널 유튜브 채널에서 부자가 계속해서 부자가 되는 이유 뭐 이런 인터뷰를 한 걸 제가 영상을 봤어요. 그러면서 뭔가 찜찜했는데 그게 바로 이프로님의 생신이었는데 방송을 빌어서나마 늦게나마 하루 늦었지만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 모두가 얼만큼 올랐나 봤더니요. 장 초반에는 사실 CPI 발표하고 나서 약간은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전환을 했고요. 또 모두 거의 장중 최고점 52주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 지수 0.48% 올랐고요. 그래서 36,570포인트 선 상회 그리고 S&P 500 지수는 0.46% 강세 4,643포인트 선까지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는 0.7% 강세 보이면서 14,500선을 넘었습니다. 반면 러셀 2000 지수는 0.1% 소폭 하락을 했고요. 어제 국제유가가 3에서 4% 사이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WTI 기준으로 지금 보니까 3.5% 하락을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배럴당 68달러 선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비축유 재고를 더욱더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러면 이제 국제유가의 상승의 원인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감 뭐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얘기도 계속 나오면서 이에 따른 원유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유가를 또 하방 압력을 미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발표된 내용 가운데서는 어제는 CPI가 가장 중요했죠. 시장에서는 이걸 또 미지근하다라고 평가하는 것도 있고요. 무난했다라고 평가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11월 미국의 CPI 전체 C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3.1%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도 지금 부합하는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 지난 6월 3.0을 기록한 이후에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 기록이 됐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했었던 전문가 예상치도 3.1%였기 때문에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부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월 대비로는 0.1%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전월 대비로는 0.0 그러니까 플랫할 것이다. 변화가 없을 것이다. 보합을 예상을 했는데 시장 전문가들의 기대를 웃돌았습니다. 0.1%. 요즘에는 이제 몇 개월 전부터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보다는 전월 대비해서 얼마나 그 물가가 줄어드는지를 더 눈여겨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게 약간은 조금은 아쉬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근원 CPI,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0%. 요게 이제 좀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죠? 전월 대비로는 0.3% 가까이 상승해서 모두 전망치에는 일단 부합하는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전월 대비 2.3% 하락한 부분이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둔화에 가장 큰 좀 기여를 했고요. 휘발유 가격을 보니까 전월 대비 6% 정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또 추수감사절 연휴 할인 행사 등으로 의류도 전월 대비해서 하락해서 물가 상승률 둔화에 의류 가격이 하락하니까 둔화에 기여를 했습니다. 반면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11월에도 0.4%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에너지 가격의 하락을 좀 상쇄하는, 그러니까 이 상쇄는 별로 좋지 않은 상쇄죠. 주거비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고 주거비가 포함된 에너지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5%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밤에는 이제 새벽이죠. FOMC 회의 결과 뭐 점도표 파월 의장의 연설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까지 이어질 예정인데 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CPI보다는 원래 연준의 목표는 PC를 기준으로 하는데 지난 이제 10월에 발표된 게 3.0%로 나타났어. 이 부분이 이제 2% 금방 가는 게 아닌가. 사실상 금리 인상은 이제 종료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더 PC가 연준이 원하는 그런 숫자가 나타나게 된다면 이제 금리 인상의 종료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의 시기가 더 당겨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만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PC도 함께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요, 빅테크 종목 중에 구글, M7 종목 중에는 이제 테슬라가 조금 부진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나왔던 악재라고 볼 수 있죠. 그 영상의 편집본 어떻게 보면 조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발표된 이후에 연일 주가의 하락세가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그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에 반독점 소송을 했는데 여기에서 3년 만에 승소를 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구글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금 제소를 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어쨌든 좀 주가를 하방 압력을 키우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또 다른 빅테크 종목들은 마이크로소프트 0.8% 올랐고 애플의 주가도 0.79%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고점을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주가도 1%, 메타의 주가가 2.7% 올랐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어제는 이제 유일하게 반도체 종목 중에서는 하락을 했었지만 밤사이에는 2%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AMD의 주가도 연일 정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전일에도 4% 넘게 올랐는데 밤사이에도 2% 넘는 강세, 그리고 브로드컴의 주가도 전일 급등이 이어서 밤사이에도 4%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인텔의 주가는 1%대 조금 쉬어갔고요. 오라클 주가가 어제 저희가 장 마감 이후에 애프터마켓의 움직임 설명을 드렸는데 향후에 대한 매출 가이던스의 좀 부진한 부분이 주가를 크게 하락하게 만들었고요. 12% 넘는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섹터 중에서는 이제 에너지 가격이 워낙에 하락하다 보니까 엑스모빌을 비롯한 정유주들의 하락이 보였죠. 엑스모빌 1% 그리고 쉐브론이 1%대 하락을 했고요. 전일 좀 그래도 선방했었던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2.65%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별적인 종목 가운데서 이제 어제 급등을 했었던 메이시스의 주가가 그 인수 제한 보도가 있었죠. 근데 투자 의견 하향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이제 소비에 대한 부진도 그렇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티는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모양입니다. 투자 의견 하향 소식과 함께 주가는 4% 하락했는데 이게 투자 의견 하향 소식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워낙에 또 단기간에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착실한 매물도 좀 출회가 된 것 같고요.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CFO 최고 재무 책임자 사임 소식과 함께 9% 이상 밀려났습니다. 어제 제가 어떤 기업이었죠? 그 에어비앤비였나요? 어디 CEO가 물러난다라고 해서 주가가 오른다고 전달드렸는데 그거랑은 좀 결이 다르죠. 예, 이렇게 내가 사임을 하는데 주가가 오른다. 참 씁쓸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어비앤비와 익스피디아 같은 경우에는 바클레이스에서 내년에 여행 관련한 수요의 둔화 그리고 소비자 지출 예산 감소를 들면서 여행주 관련해서 좀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을 하면서
각각 2%대 하락을 했고요. 해스브로 장난감 제조업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해스브로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디즈니도 그렇고 이 해스브로도 그렇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아이에게 좀 물려줄 그런 주식으로 포트에 많이 편입하곤 하는데 매출 둔화의 영향으로 1,100명의 직원을 해고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감원 감축 얘기 들리면 주가가 그 비용 감축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올랐는데 해스브로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배경이 되다 보니까 주가는 2%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쭉 확인해 봤고요. 잠시 후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서강대학교 경제학부의 허준영 교수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명앵커가 아침에 또 일어났나요? 왜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말라니까. 예, 피곤한데 또 일어났다니까. 제가 브리핑을 할 때는 사실 채팅창을 거의 보지 못해가지고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출근 완료하셨다라는 분도 계시고 활기찬 이런 거 이제 다 봤는데 명앵커 온 걸 못 봤네요. 갔니? 다시 간 거니? 잔 거니? 또 오면은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저의 이제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송을 잘 소화해 주신 분을 소개할 텐데 괜히 죄송합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부의 허준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또 갑자기 콧물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자동 반사적으로. 네, 그 저희가 그 파블로프의 개라고 하죠. 무릎을 치니까 침을 흘린다 뭐 이런. 네. 허준영 교수가 오니까 콧물이. 네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멀쩡한 목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허 교수님의 위트 있는 그런 발언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네네. 오늘은 저희가 함께 티키타카를 맞춰보면서 네네. 재미난 내용들을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뭐 미지근하다라는 평가, 무난하다라는 네. 평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우리 허 교수님의 평가는 어떨까요? 뭐 오토파일럿이다라고 생각해요. 오토파일럿? 네. 저희 비행기 서울에서 네. 제주 갈 때, 뭐 네. 서울에서 제주보다 서울에서 예를 들어 미국을 간다. 그러면 비행기가 어느 고도에 올라가면 네. 기장님하고 부기장님이 오토파일럿 자동 항법 장치를 켜죠. 네. 그럼 자동 항법 장치를 켜면 입력된 고도와 속도로 가죠. 자동으로 자율주행. 네, 가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뭐 일종의 자동차의 크루즈 컨트롤처럼. 네네. 그러면 이제 그거 하다가 착륙할 때 다시 이제 아니면 비상 상황이 있으면 다시 조종관을 잡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은 연준이 생각하는 대로 오토파일럿 모드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연준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고 네. 연준이 생각하는 대로 조종관을 많이 잡을 필요 없이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이죠. 그럼 어느 정도 안정적인 고도에 위치가 있다. 그게 이제 뭐 물가도 그렇고 실업률도 그렇고 고용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안정적이다. 라고 보는 거라고. 네, 그렇죠. 그 연준이 생각하는 항로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연준 생각하는 항로 위에 있는 거 네.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시장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조금 더 빨리 가서, 그러니까 빨리 간다는 게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빨리 떨어져서, 혹은 미국의 경기 둔화 시그널이 좀 보여서 네. 어쨌든 금리 인하가 조금 더 앞당겨지면 좋겠는데. 지금 그것보다는 약간 연준이 생각하는 패스대로 가는 것 같다. 약간 시장의 느낌보다는. 그리고 실제로 어제 금리 선물 시장 반응 보니까 네. 어제 제가 아침에 재보고 오늘 아침에 또 들어가서 재봤거든요. 여기 바로 오기 전에. 네. 거의 미세하게 변화는 없는데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확률들이 약간 미세하게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런 차이 정도는 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근데 또 시장이 연준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연준이 어쨌든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연준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을 안 하면 네. 시장이 막 화나고 좋아하면 연준은 더 브레이크를 밟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제 요 시간대 좀 전에 파월 의장 발언이 있는데 그때 어떤 발언을 할 거냐. 그러니까 여전히 게임 안 끝났으니까 우리는 우리 할 일 할 거고 게임 안 끝났으니까 아직 너무 앞서가지 말거라라는 발언쯤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여기 들으시는 분들 보시는 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내일은 사실 금리는 결정돼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동결로 결정돼 있는데 그쵸. 문제는 98%예요. 네. 문제는 결국 연준의 36, 9, 12에 나오는 경제 전망이 어떻게 나올 거냐라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네. 자.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금리나 내년에 2번 있을 거라고 9월 전망상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래서 실망했잖아요. 4번이었는데 왜 반으로 줄이냐.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미국 경제가 그렇게 견조한데 어떡해요. 내일에는 제 생각에 저한테 베팅을 하라면 제 생각에 한 번 더 추가.
그래서 3번 내리는 걸로 갈 것 같다. 시장은 막 5번 외치는 네네, 시장은 5번. 있는데 5월에 들어가서 5번이라고 시장은 그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네.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연준은 한 번 정도 더 내리는 거 한 3번 이나 정도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보수적인 거예요? 연준이요? 아니면 네. 제가요? 연준이요. 네, 김연준 씨요? 아니 근데 허준영 교수님도 3번이라고 했으니까 네.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제 스탠스가?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연준의 마음을 맞춰야 되는 게 제가 아. 여기 나오는 3%에 나온 어떤 걸 보면 책무니까. 그러면 허준영 교수님이 찍는다면 몇 번 찍어주실 저도 건데요? 3번이요. 꼽아요.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 계신 분들이랑 아니면 그 학계에 있는 혹은 뭐 이런 분들이랑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긴 해요. 네. 아직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3번쯤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내년에 좀 그거를 판단해 보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내년 시나리오를 한번 짜봐왔어요. 오, 좋습니다. 어젯밤부터. 네. 지금 글로벌 IB들에서 생각하는 내년 미국 경기부터 한번 볼게요. 미국 경기 4분기에는 1.6 성장하는데 내년 1분기에는 한 0.7로 떨어져요. 절반 정도로. 그다음에 내년 2분기랑 3분기는 거의 성장을 못해요. 0 이렇게 찍더라고요. 그리고 4분기에 다시 1점 매수로 다시 튀어요. 1.6인가로 튀어요. 이게 IB들의 평균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미국 경기 둔화가 있긴 있을 건데 뭐 리세션까지는 가지 않고 2, 3분기에 살짝 앓고 나올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CPI, 그러니까 물론 PC를 연준이 보긴 하지만 네. CPI로 보면 내년에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이 한 2.4% 정도까지 떨어질 것 같다라는 게 생각이에요. 그러면 내년 한 2분기 말쯤 무슨 일이 있을 거냐? 미국 경기 둔화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은 대충 2%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할 때 네. 3분기 초반에 움직이지 않을까? 3분기 초반이나 중반쯤 움직이지 않을까가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FMC, 그러니까 미국 말고 뭐 영국이나 ECB에서도 뭔가 결정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들의 결정에 미국도 좀 영향을 받을까요? 같은 길을 좀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갈까요? 미국은 제가 그 연준에 계시던 제 존경하는 교수님, 여기도 나와셨던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저희도 뵀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쨌든 연준은 연준만의 통화 정책, 미국만을 위한 통화 정책, 그러니까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통화 정책을 하는 게 연준이죠. 사실 우리만의 길을 간다. 우리만의 길을 가는 게 연준이니까 연준이 뭐 다른 나라 오히려 연준이 선도자잖아요. 트렌드 세터잖아요. 네. 따지고 보면 뭐 뉴진스인데 굳이 딴 걸그룹들이 어떤 노래 들고 나오는지 보다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다음 트렌드를 세팅하는 걸 하는 게 연준이라고 보면 그러면 연준은 연준만의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유럽은 지금 여동훈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어쨌든 경기 둔화가 조금 감지되고 있거든요. 미국보다 안 좋아요, 경기가. 그래서 ECB가 먼저 금리를 낮출 가능성도 좀 있긴 한데 연준은 그것과 상관없이 가겠죠. 네. FMC보다 사실 점도표 내용도 중요하고 파월 의장 발언도 중요한데 점도표는 뭐 한 3번 정도 예상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파월 의장 이건 예상할 수도 사실 없는 거긴 한데 워낙에 그동안 카피앤페이스트처럼 쭉 같은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이번에 파월 의장의 발언도 뭔가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시나요? 네. 카피앤페이스트요. 똑같이 아니 그럴 거면은 네. 뭐하러 나와요? 그래도 분명히 나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네. 뭔가 추가 수당을 줄 것 같은데 기자회견할 때. 아니요, 그분이 받으시는 샐러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걸 그래요? 하라는 것도 들어가 있는 건데 제 생각에는 크게 기조 변화는 내일까지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도 지금 미국 레이버 마켓도 그렇고 미국의 어쨌든 성장률도 그렇고 지금 너무 굳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굳건하다는 표현은 안 맞는데 좀 네. 식구는 있지만 여전히 굳건하니까. 네. 그러면은 그 연준이 원하는 파월 의장이 항상 부르짖는 PCE 기준의 물가 2%는 언제 도달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도 뭔가 바라보는 뷰가 있을 거고 네. 한데 허 교수님께서 좀 예상하는 2% 물가 달성 내년 중에 가능할까요? 내년 말에는요. 말이요? 제 생각에는 내년 말에는 물가가 많이 내려가면 한 2% 중반이나 약간 그 밑으로 내려갈 것 같고요. 상반기가 아니고 내년 말이요. 말이요? 네,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 말은 어쨌든 간에 물가가 조금 지금 이 정도로 있는 게 천천히 내려갈 것 같고 이거는 저만의 뷰는 아니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글로벌 IB들도 그렇고 연준의 9월에 경제 전망상에도 내년에 한 PCE 기준으로 한 2.5 정도까지 내려갈 거라고 하니까 글로벌 IB에서 한 2.4까지 정도 내려갈 거라고 하니까 네. 제 생각엔 내년에 내려가봤자 한 2%대 중반까지 내려갈 건데 오히려 저는 그 다음이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관전 포인트라는 게 좀 웃긴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통화정책 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많이 바뀌고 미중 무역 분쟁 등 어쨌든 간에 이게 글로벌리제이션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움직임들이 있어서
공급망이 옛날처럼 그렇게 싸지 않다. 그래서 옛날보다 인플레이션이 기조적으로 조금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오히려 관전 포인트는 물가가 한 2.5% 갔을 때 그 다음에 더 내려갈 것이냐는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연준은 언제나 연준의 경제 전망을 하면 한 3, 4년 통화정책은 한 3, 4년 후에는 2% 물가로 복귀한다. 물가 상승률로 복귀한다라는 상정하에 통화정책을 하거든요. 그런 가정하에 통화정책을 하고 그렇게 통화정책을 하는데 오히려 저는 그 꼬리 마지막 귀착 지점이 2%가 될지 아니면 2%가 좀 높은 수준이 될지 그게 오히려 저는 좀 더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그게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결국은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랑도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죠. 장기 금리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좀 볼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까지 스코어를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클리블랜드 페드 같은 데서 나우캐스트라고 해서 다음 달에 CPI를 전망을 하잖아요. 네. 3.49 근원은 3.93 지금 찍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역산을 해봤어요. 네. 오늘 나온 CPI 숫자로. 그랬더니 그대로 되면 올해 CPI 물가 상승률은 한 3.4%, 코어는 한 3.9%더라고요. 올해 한 해 12월에. 그럼 그게 딱 무슨 숫자랑 비슷하냐 하면 연준이 9월에 봤던 올 말에 PCE 물가 지수랑 좀 상승률이랑 비슷해요. 잘 맞추네요. 네, 그러니까 PCE가 CPI보다 좀 낮거든요.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PCE를 3.3 받고 코어 PCE를 3.7 받거든요. 네. 근데 그 숫자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올해는 제가 아까 그래서 오토파일럿이라고 말씀드린 연준이 생각하는 대로 물가는 가고 있고 경기는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덜 꺼지고 있는 것 같고 그 상황입니다. 지금. 오토파일럿 할 때 보통 기장 부기자님들은 식사하시잖아요. 네. 연준 그러면 열심히 연말 디너도 해야 되지만 데이터는 계속 보고 있겠죠. 지금 이게 상황이 엄중한데 그러겠어요. 설마. 여유롭게 밥이나 먹고 있지는 않겠다. 네,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언제 금리 인하 첫 번째로 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지금 시장이 제일 빨리 기대하는 건 3월이잖아요. 3월, UBS 3월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5월도 있고, 그리고 정말 나중에 이제 10월 이후에 할 것이다도 있고. 지금 제 생각에는 3분기 초반이나 중반이라고 생각해요. 좀 하반기 쪽으로. 네, 하반기 쪽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한 2분기 말쯤 되면 미국의 경기 둔화가 드디어 관측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할 것 같고요. 현재로 보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군부를 때우면서 슬슬 예열을 해놓고 이제 시장에다가 시그널 주고 우리 우측 깜빡이 킬 거야라고 시그널 주고 3분기 한 초반이나 중반쯤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완전 다르고 새벽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번에 무디스에서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 강등했더니 테러의 위협도 좀 가해졌다는 얘기가 있던데 중국은 상황이 너무 안 좋죠? 네, 중국은 어수선한데 지금 조금 시장에 계신 분들도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단기적인 움직임이랑 중장기적인 움직임이 같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잘 보셔야 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단기적인 움직임과? 단기적으로는 일시적으로 부동산이 안 좋으니까 경기가 지금 저 모양이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중장기적으로 이게 트렌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떤 트렌드요? 부채라는 게 지금 너무 많고 정부 부채, 지방 정부 부채 너무 많고 이거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쉽게 못 들어가잖아요. 그쵸. 지금 코로나 이후에 중국도 어쨌든 경기를 부양을 하고 싶은데 생각해 보면 최근에 시진핑 정부나 중국 인민은행에서 하는 정책들 좀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정책들이 시원한 게 별로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 5년 전 같으면 굉장히 시원하게 나와서 원샷으로 딱 해결해야 할 텐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경제 사이즈 규모 대비 가장 원샷으로 경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딜까? 그럼 그건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은 예전 같으면 굉장히 시원하게 할 텐데 요즘은 시원하게 못 합니다. 그러니까 시원하게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하고 외부의 생각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죠. 이유가 뭘까요? 부채가 많은 거예요. 부채가 왜 많아졌냐 생각해 보면 이제까지 계속 부동산 중심으로 경기 부양을 해왔잖아요. 근데 터널 짓고 도로 짓고 공항 짓고 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이용해요. 그 얘기는 뭐죠? 수익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잖아요. 그쵸. 자본 투자의 수익률이 굉장히 이미 낮아진 상태예요. 여기서 부채를 땡겨다가 더 사람들 안 다니는 길 짓고 사람들 안 다니는 도로 건설하고 뭐 댐 건설하고 이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걸 중국 정부도 이제는 손익분기점 넘은 게 아닌가라는 걸 서서히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그 경고는 2010년대 초반부터 IMF 같은 데서 계속 했어요. 중국 너네 이렇게 하다가는 오래 못 버틴다.
근데 그게 결국은 구조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여기 거기다가 뭐 청년 실업도 계속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부양할 만한 그런 여건이 쉽게 마련되지는 않는 네, 거예요. 청년 실업도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약간 구조적인 게 있는 게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를 하는 때가 요즘이거든요. 네. 베이비 부머들이 중국에서 은퇴를 할 때 남기고 가는 잡이 조금 로우 페잉 잡이에요. 그럼 또 청년들이 거길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 중국 정부에서 캠페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너네 눈 낮춰라. 청년들한테. 그 쉽나요? 쉽나요? 두 번째, 지방 가라. 지방의 기회가 있다. 안 가죠. 저희도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잡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지방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면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게 되겠습니까? 정말 큰 혜택을 주지 않는 한. 안 돼요. 큰 혜택을 줘도 네. 뭐로 가도 서울로 가라. 네, 사람은 그렇습니다. 서울로 간다. 뭐 이런 생각을 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마저도 항상 서울로 나와서 돈을 벌고 있기 아니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서울 출신이시잖아요. 아니요, 경기도. 그러면 남양주시 서울이시죠. 그럼. 태어났습니다. 예, 서울이시죠. 수도권. 범서울이시죠. 예, 조만간 수도권. 서울이 될 수도 있는 메가시티. 예. 근데 이게 사실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중국이 계속 흔들리게 되면은 특히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미국에도 당연히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텐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이 트렌드로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쉽게 중국의 경기가 다시 좀 좋아지고 그래서 안정화되고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 추세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최근 들어서는 5%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도 뭐 5%는 달성할 것 같다고 네. 하는데 생각해 보시면 작년 중국 경제가 코로나 봉쇄 여파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쵸. 3.4가 성장했거든요. 거기 대비 5%면 그렇게 사실은 되게 인상적인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 경제는 조금 미열을 앓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근데 네. 그 미열이 뭔가 단순히 단기적인 어떤 감기에 걸려서 미열이 나는 건지 아니면 몸에 약간의 뭔가 이상이 있어서 지금 미열이 좀 오래 갈 건지 요거는 좀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뭐 전 중국 비관론자는 아닌데 사실 그것들을 조금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봐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올해 3월만 하더라도 뭔가 이제 시진핑이 팍 해서 부양할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쉽게 또 반영이 되지 않고 발현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 게 더 큰 우려를 좀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연말에 교수님께서 보시는 가장 주요한 이벤트는 어떻게 지금 CPI, FOMC 요 두 가지 외에는 또 없나요? 저는 어쨌든 간에 내년은 연말이 지나고 내년이 되면 미국이 대선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좀 선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싶은데 이게 선거는 단기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중장기적인 어떤 트렌드를 또 만드는 과정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국 선거를 위시해서 선거들이 어떻게 풀려나갈지를 좀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저는 우리나라 경제를 생각하는 입장이니까 미국 경제도 중요하지만 저는 좀 더 보고 싶은 게 중국이 어떻게 풀려나갈지 그리고 일본이 이제 출구 전략 어떻게 해서 나갈지 등등을 좀 저는 주의 깊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내년 글로벌 경제 전망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현재로서는 미국 혼자 독야청청할 것 같고 나머지 권역들은 내년도 조금 힘들 것 같고 올해보다는 조금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올해도 그랬잖아요. 미국이 리쇼어링을 하면서 다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서 자기네 경기만 이렇게 부양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쳤는데 그건 내년에도 그럴 것이다. 네. 근데 이제 함정은 그렇게 한 정책이 바이든 정책이 미국에서 별로 인기가 없다는 거. 그것도 함정이죠. 이 채팅창에도 올라왔는데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정말 다시금 재선에 성공을 한다면 중국에 더 큰 압박이 갈까요? 사실 바이든 정권에서 더 뭔가 첨예한 그런 정책을 펼쳐서 중국을 더 압박했다. 오히려 트럼프는 되게 큰 소리만 치지만 실질적으로 바이든이 더 악랄했다. 이런 평가도 있었고 그랬는데 과연 트럼프가 되면 더 뭔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연출되나요? 제 생각에는 딴 것보다는 액션은 굉장히 커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원래 크시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뭐 압박하는 것 같은 액션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실제로 액션의 수위, 그러니까 그것의 실질적인 수위는 바이든 때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거나 뭐 그렇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원에서 이제 괴롭힐 거 혹은 다른 차원에서 압박을 가할 거기 때문에 다른 차원. 예를 들어서 뭐 관세를 가지고 압박을 한다거나 항상 관세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하던 정책과는 다른 디멘전에서 건드릴 거기 때문에 좀 전선의 양상이 좀 달라질 것 같긴 하다. 그러면 결국 그것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3%가 뭔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어느 쪽에서 늘어나는지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마켓에 계신 분들의 또 관심 중에 하나는 결국은 선거라는 것이 아주 큰 뭐랄까요? 기회의 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리스크한 부분도 있고 트럼프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리스크들 혹은 알고 있는 리스크, 이미 알려진 리스크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시장의 어떤 부분은 바이든 때 상대적으로 잘 되던 부분을 누르고 다른 부분이 좀 크고 하면서 시장에도 변화가 굉장히 저는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이든 때 조금 빚 덜 보던 섹터들이 빚을 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생길 거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시장에 계신 분들은 생각이 훨씬 복잡할 것 같아요. 저는 매크로를 보니까 저는 나오는 숫자의 평균치를 보는 거고 시장에 계신 분들은 분포를 보시는 거잖아요. 분포를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복잡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내년 투자는 뭐 상반기는 뭐 조금 그래도 그렇다손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하반기에는 뭔가 변화가 정말 많겠네요. 네, 그럴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저희가 고금리 유지기를 최근 들어서 데이터를 보면 고금리 유지기에 오히려 주가는 좀 올랐습니다. 그 왜 그러냐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향후에 금리가 내려갈 것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돼서 주가는 좀 오른 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년 초반에 미국 경기가 아주 본격적으로 꺼지기 전에 그리고 꺼져도 심각하게 꺼지지 않을 거라는 게 지금 컨센서스니까 그러면 내년 초반까지는 주식시장이 스멀스멀 괜찮은 편으로 갈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경제가 크게 꺼지지 않는 한 후반부로 가면서 중심이 어디로 이동할 것 같냐면 과연 이런 폴리티컬 이슈들이 어느 쪽으로 풀려갈지 이게 하반기에 가면 좀 더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에 9월쯤에 금리 인하 뭐 예를 들어 8월 9월에 금리 인하를 제가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되면 오히려 금리 인하가 되게 이미 우리 다 뭐 예상했는데 뭐라고 재미없는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오히려 야 대통령 누가 되는 거야. 만약에 박빙이면 그 얘기들이 막 나올 것 같고요. 조금 더 원사이드 게임이면 그 얘기가 좀 적게 나오겠죠. 재미없으니까. 지금 저의 정말 짧은 경제 지식으로 생각을 하고 한다면 미국은 뭐 우리나라는 뭐 워낙에 지금 상대적으로도 박탈감을 굉장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상이 내년 하반기에 몰려 있다면 그 고금리 상태에서의 기대감에 오르는 주가의 흐름을 쭉 보고 또 대통령이 바뀌든 안 바뀌든 바뀌고 나서도 이제 그들은 그들의 정권에 대한 힘을 또 과시하고 싶어서 시장을 좀 부흥시킬 만한 그런 또 정책을 펼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은 그냥 내년 계속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그럴 수도 있을 드네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일장에 매일 서는 느낌? 네. 그러니까 5일장은 5일마다 서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5일장에 매일 서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부럽네요. 진짜 아침에 그 브리핑 하시는 거 제가 밖에서 듣는데 네. 진짜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미국만 오르고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한테 좀 이렇게 좀 없나요? 왜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지금 제일 문제인 거예요? 저희요 경기가 안 좋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중심의 반등이 조금씩 감지는 되고 있는데 반도체 중심이라는 게 어차피 수출 기업 아주 큰 기업에서부터 시작되는 반등이라서 그러면 결국 이게 경제 전체에 훈풍을 미치는 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저도 우리나라도 좀 중장기 트렌드 아침부터 너무 어두운 얘기 드려서 좀 죄송해요. 저도 죽겠는데 중장기적으로 좀 안 좋은 우리나라의 팩터들 뭐 저출산 고령화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팩터들이 있잖아요. 성장률 저하 얼마 전에 저희과 이윤수 교수님 나오셔갖고 또 여기서 성장률 저하에 대한 얘기를 한 1시간짜리 비디오를 찍으셨던데 성장률 저하 이런 체계적인 어떤 산업 구조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조금 뭐랄까 제가 그 얘기 드릴게요. 제가 저번 주에 어디 가서 발표를 했어요. 이윤수 교수님이랑 둘이 이제 쌍으로 파트너로 발표를 했는데 어느 뭐 전직 장관님도 계시고 뭐 금융회사 CEO도 계시고 전직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그런 자리에 제가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K급이 아닌데 가서 끼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을 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조금 앞으로 굉장히 성장의 모멘텀을 반등을 찾기는 조금 되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 경제 구조들을 잘 이제 조금씩 전환하면서 다음 먹거리를 찾는 게 중요한데 다음 먹거리에서 아주 대박이 터지기는 조금 힘든 게 아닌가라는 느낌들을 저는 약간 그 말씀들 하시는 거 들으면서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앞으로 정말 막 또다시 막 제2의 전성기 이런 게 올 것을 지금 상정하기보다는 당분간은 한국 경제는 조금 이렇게 조금 약간 약보합세의 느낌으로 가지 않을 그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마음이 많이 무거웠었는데요. 조금 그런 여러 가지 팩터들, 리스크 팩터들이 우리나라 경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각 산업계에서도 그렇고 뭐 재계에서도 그렇고 다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이게 이제 완전히 바뀔 수 없는 구조적인 부분은 뭐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게 아니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저출산과 고령화는 저도 이제 저출산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렇게 요인 생각하실 중에 필요 하나라서. 없습니다. 그냥 왜요? 평범한 1인이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 생각에 평균이신 것 같아요. 네. 아직 결혼도 안 하고 그래 출산도 안 평균이십니다. 해가지고. 괜찮으십니다. 그래요?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아직도 그 뭐랄까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럼요. 예. 연예계에 계시잖아요. 연예계에 계시잖아요. 연예계. 연예계 말고요. 연예계에 계시잖아요. 최선을 다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국 시장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국내까지 쫙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또 나와주실 거죠? 아유 저야 뭐 예. 여돈 앵커님이 부르시면 언제나 자주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강대학교 경제학부의 허준영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